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JP모건 섬뜩한 경고를 날렸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29일 깜짝 놀랄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JP모건 이대로 가면 내년 국제유가 125달러까지 오를 수도, 게다가 2030년에는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배럴당 60달러대 수준인데 내년에 2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유가가 이렇게 크게 급등한다는 거는요,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은 돈의 가치, 기준금리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알고 있는데 이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결국에는 한국과 미국의 물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물가가 결국에는 유가 흐름과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가가 내후년까지 급등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실제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 2024년까지 고물가 큰 긴축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유로존 CPI가 발표됐습니다. 유럽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 4.9%가 나왔어요. 시장 예측치는 4.5%인데 그것을 가볍게 뛰어넘었죠. 전원의 4.1%에 대비해서도 0.8%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 유로존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제가 살다 유럽 물가 뛴다는 얘기를 다 들어요. 자, 그럼 유럽의 물가가 왜 이렇게 뛰었냐?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이 1년 사이에 27% 폭등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가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최근 물가와의 전쟁을 치르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물가를 잡겠다고 선언을 했죠. 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2%까지 뛰어 올라갔어요. 자, 그 중에서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 60% 급등하고 가스 가격이 2배 오르다 보니까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그것이 다른 서비스 요금이나 공산품 요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격한 인플레가 찾아올 땐 대부분 유가의 흐름이 급격하게 올라갈 때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미국이나 EU 모두 다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어요. 자, ECB 총재 긴축 우려 불식. 왜? 일시적 인플레이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 연내 테이퍼링 시작 가능. 단 금리 인상인 갈 길이 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내년에 물가가 안정된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긴축을 선택하면 자칫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은요, 대부분 내년 하반기부터 안정된 물가 흐름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옐런 미 재무부 장관도 내년 하반기에 인플레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와 비슷한 전망은 대한민국 한국은행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월에 달에 나왔던 경제전망 보고서 보잖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년 상반기에 2.3% 오르는데 내년 하반기에 1.8%로 뚝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대부분 중앙은행이 전망하는 내년 인플레 완화 근거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공급 측 병목 현상이 해소되고 유가 등의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더라.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요 기관은 국제 유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주요 산유국의 생산 확대에 힘입어 수급 불균형은 완화되겠으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유가가 한 차례 고공행진했다가 그 이후에 서서히 생산량 증가로 낮아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JP모건 전망대로 내년 125불, 내후년에 150불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까지 높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주로 유가와 환율적인 부분인데 유가 비중이 워낙 커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125불, 150불 쪽으로 극단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가 절대 안정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2024년까지 이런 고물가가 일상화가 돼버린다면은 주요 국가들의 기준금리 상단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JP모건은 왜 이렇게 급격한 유가 급등을 전망했는지 그거부터 좀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JP모건에서 장기 유가 급등을 전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오펙 플러스의 굳건한 시장 장악력 때문이죠. 한마디로 산유국의 유가 부양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는 걸 방치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 유가가 올라가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현재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요 산유국들의 일평균 1000만 배럴 수준의 감산을 진행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매월 40만 배럴씩 점진적인 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 대비 오펙 플러스가 380만 배럴 감산 중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유가가 80달러대 수준을 회복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점진적인 증산을 고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유가가 올라가니까 자기네들은 좋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물가가 급등하면서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오펙 플러스에다가 증산을 빨리 할 걸 요구했는데 거부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거의 카르텔 수준으로 지금 탄탄하게 뭉쳐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요, 유가가 급등하면 생산량도 동반 급등했어요. 특히 2014년 이후에 미국 세일 오일 업계의 생산량이 크게 급등을 해버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유 공급 과잉 상황을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었죠. 친환경 정책이 강조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됐다? 바로 생산량 증가를 위한 시추 시설의 투자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8년간의 저유가 공식이 안 먹히고 갑자기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등장해도 유가의 추세가 좀 바뀌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65불, 64불 수준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하락해서 50불, 40불 이렇게 갈까? 절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공급을 조절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오미크론발 유가 급락에 원유 증산에 브레이크가 걸리냐, 매월 증산하기로 한 부분을 증산이 아니라 좀 미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아예 감산을 해버리겠죠. 그럼 유가는 다시 뛰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일시적인 오미크론발 유가 급락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속적인 상승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버리면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될 것이고, 그거는 중앙은행의 강한 긴축을 부른다는 거죠. 강한 긴축이 무엇인가요? 과거 연준의 금리 결정 상황 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거의 1년에 8차례씩 올려요. 1년 만에 기준금리가 2%씩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앙은행이 물가 급등 상황을 맞은 중앙은행의 대응 방식이에요. 지난 13년 동안 없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자, 새벽에 제롬 파월 의장이 폭탄 선언에 금융시장이 패닉을 맞았습니다. 왜? 테이퍼링 가속화를 논의하겠다. 그리고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불과 11월 4일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오미크론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았던 금융시장이 쑥대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벌써 내년에 기준금리 3차례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물가 불안에 대응하는 연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준금리를 더 자주 올린다는 거죠. 3차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 부동산 시장 버틸 수 있을까요? 일단 우려스러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버블이 너무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 버블 형성 과정에서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긴축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 긴축 상황 대한민국만 맞나요? 아니죠. 전 세계가 동시에 맞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긴축 상황은 모두 다 맞이하는 상황인데 부채 수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이 부동산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은 제가 따로 강조 안 드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지금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예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미 매수자들은요, 집 사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2차례 올렸어요. 2차례 기준금리 올렸는데 9월 아파트 거래량이 2,700건 수준에 등록이 됐습니다. 자, 코로나19 이 직후에 한 달 거래량 15,000건까지 치솟았는데
5분의 1 이하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왜 안 사냐? 이제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산 10억 넘게 투자해서 아파트 사야 되는데 이 아파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을 가지는데 생각보다 위험한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 괜히 과거에 마이너스 40% 폭락했다는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때 왜 40% 떨어졌는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떨어졌다 말씀드렸죠? 신도시 입주와 지속적인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그런데 지금이요. 그때 상황보다도 훨씬 위험이 가중이 돼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8년 만에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흐름 변화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지식이 있어요.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의 파트 1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와 공급의 충격에 대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과열 시기가 길어지면서 너무 많은 신규 택지를 지정했습니다. 그 규모와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체크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갭 투자 리스크를 체크해 주시면 앞으로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